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기술과 솔루션을 맡고 있는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직접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돼서 영상으로 먼저 뵙게 됐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세션이 끝나면은 다음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에서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쓰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지능형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 지능형 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새 그 디지털 코어 그 혁신 플랫폼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디지털 코어인데 디지털 코어로서 ERP 기능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SAP는 독일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창업 48년 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중 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회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죠. 여기 계신 이 5분이 이제 그 처음에 창업을 하셨고요. 이분은 IBM 저머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전부 개발자 출신이시고요. 2019년에 작년에 매출이 한 38조 정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30조 굉장히 높죠. 그 코로나 이후로 주식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수혜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좀 독일계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그 테크놀로지 중심의 기업이 요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 말부터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이 기업이 클라우드 시대의 혁신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보면은요. 그 SAP의 지금 현재 5분의 그 보드 멤버,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죠. 여기에 보면 CEO이신 크리스찬 클라인 이분은 1980년생이십니다. CTO, 그 SAP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 유게 밀러는 82년생이시고요. 제품 개발 총괄,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일 그 중요한 상품이죠. 이거를 개발하는 총괄은 85년생이십니다. 굉장히 젊어졌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 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와중에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그 초대형 변화가 그 계속되는데요. 코로나19가 일으키거나 가속화하는 변화의 방향을 보면 참 그 여러 가지입니다. 대면 방식 지금 벌써 바뀌었죠. 이런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존 조직 가치의 붕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산업이 급락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의 그 첨단 기술 기업들이 완전히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 시스템에 대한 실망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엉망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최저가 공급망,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공급망의 구조 이런 것들도 붕괴되고 있고 탈중국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려나가고 도대체 그 주식은 뭐 춤을 추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일상도 바뀐다. 이 책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일상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일상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사점 있는 얘기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500대 그 포춘 500대 CEO들 대상으로 포춘지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수준의 경제 활동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한 60% 가까이가 2022년 1사분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투자를 초과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많은 수가 왜냐면 후년에 이제 정상화되려면 내년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고용은 내년 고용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팬데믹이 가르쳐준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되게 재밌는 게 working from home works 이게 뭐냐면 재택근무가 작동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이런 CEO들도 재택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닥 이렇게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환경 하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리스크는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성, 안전성, 생산성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업의 연속성하고 취약성, 그리고 수요가 불확실한 거.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꾸려가야 되고 어떻게 이 그 취약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화되는 여러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CEO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 시대의 성공 요건은 민첩성, 이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agility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회복력의 열쇠는 민첩성에 달려 있다. 아까 그 포춘 그 500대 기업 CEO들 조사에서 기술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팬데믹이 기술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엑셀레이터 훨씬 가속시킨다라는 대답이 한 75%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 앞으로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CEO들의 생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드리븐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포착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경영진의 인사이트 또는 경영진의 인투이션 베이스로 했는데 본능과 직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로 하겠다. 그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민첩성이다. 공룡이라 하더라도 민첩한 공룡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갈지, 어떻게 실현을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첩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이 필요한데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E2E 표준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가 클라우드 인프라고요. 세 번째가 테크놀로지 어덥션입니다. 이 E2E 표준 프로세스는 예전에는 프로세스를 단위 펑션별로 나눴습니다. 영업 프로세스, 구매 프로세스, 제조 프로세스, 마케팅,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단위 펑션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요새는 E2E가 엔드 투 엔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설계를 하고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신제품 개발을 한다. 신제품 개발은 개발팀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도 참여해야 되고 마케팅도 참여해야 되고 제조, 구매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해야 되죠. 이런 데가 참여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걸 구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에서 이 부문과 부문을 넘어설 때 생기는 수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것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는 필요한 IT 자원, 요새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IT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없죠. 데이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적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첨단 기술 요새 나온 것들을 그거를 돈을 왕창 들여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가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 AI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들, 테크놀로지가 이 혁신의 근거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 테크놀로지로 무장을 하고 이 테크놀로지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만으로도 안 되고 E2E 엔드-투-엔드 표준 프로세스만으로도 안 되고 클라우드 인프라만으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민첩한 그런 이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변화를 보시죠. 비대면 예전에는 사람이 연결된 구조 중심에서 사람이 연결된 구조의 중심이었죠.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하나하나의 중심으로 대면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던 막을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쓰나미처럼 있는 일이었고요. 근데 저항 논리에 어쩔 수 없는 몰라 해보니 더 좋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예전에는
뭐 재택근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봤는데 저희 회사도 해봤는데요. 효율이 나쁘지 않네, 괜찮네, 만족도도 높아지네, 이런 이 현상을 발견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야, 그러니까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이 고참들이 쓰고 있었던 절대가치, 근태라고 하는 절대가치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권위 네트워킹 방식도 어떻게 되냐면 학교 보시죠. 학교에 보시면 요 앞에 교수님 또는 선생님이 계시고 모든 학생들이 그걸 바라보게 돼 있죠. 회사는 보시면 여기 계시는 뭐 임원분들 또는 뭐 사장님들 옆에 가운데 가시고 그다음에 옆으로 쭉 앉죠. 그다음에 굉장히 화나면 저쪽 맨 끝에 가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숨쉬기도 힘들죠. 종교 여기 목사님들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집중하는 이런 방식으로 포메이션 자체가 물리적으로 권위를 딱 주는 방식인데 이거 밑에 보시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누가 사장이고 아니면 누가 지금 보스고 누가 부하 직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센 사람을 가운데 배치하고 말을 가장 많이 하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플랫하고 페어한 형태로 돼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저 좋은 위치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권위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영향력은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다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진들도 코비드 이후에 사람을 위한 IT 인프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위기는 당신 조직을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집중시킬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한 사례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가 한번 이런 비슷한 게 또 왔다고 해가지고 샷다 내리고 이제 전부 공장 문 닫고 그 다음에 사무실 문 닫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어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IT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미래에 대한 퓨처 비전에 대해서 사람과 컴퓨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효율을 훨씬 올리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지털 화두의 변천을 잠깐 보시면요. 디지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은 디지털 데이터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거였죠.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고객 경험,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매출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과거에 있지 않았던 변형된 방법을 쓴다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보시죠. 아웃컴 베이스드 모델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가는 거죠. 쉽게 알 수 있으신 것들이 웅진코의 옛날에 정수기 판매에서 정수기 대여 리스를 렌탈을 해주고 소모품을 팔죠. 그러면서 이제 소모품 파는 분이 이제 대면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이제 레커멘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방식에서 서비스를 파는 방식으로 변했죠. 그리고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의 자동화 지능화를 해가면서 요새 나온 RPA,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걸 쓰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훨씬 사람이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일하는 방식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도 달라지고 있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웬만한 시스템을 깔면은요, 일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PC를 아침에 집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키면은 격자 모양의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남아있는 잔량,
5건을 처리를 해야 된다. 5. 그 다음에 인사 관련된 것들은 2건을 처리해야 된다. 2.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요, 그 5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시스템까지 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찾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일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일이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저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거는 IT 애들 얘기고 무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업하고는 상관없고 뭐 그 전산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기반이 없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힘든 점이 많죠. 정말 중요해지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인데 이게 되게 분산돼 있고요. 단절성, 복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계 부족하고 마스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때도요. 회사가 인수합병하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못 붙어가지고 한 뭐 5년, 10년 동안 서로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옛날 그냥 진짜 1+1이 그 3나 4가 되지 않고 1+1이 그냥 2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터는 어떻습니까? 뭐 한번 짓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중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빠져 있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사업에 아니면 어떤 단위의 그 집계 데이터 만드는 것도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죠. 한꺼번에 나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됩니다. 그 다음 뉴 테크놀로지 그 머신러닝을 도입하려고 그럴 때도 그 데이터가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게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학습을 못 시키니까 그게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있어도 말짱 도루묵인 그런 환경이 기존에 있는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지능형 기업,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디지털 시대의 발전이 인텔리전트 시대의 전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드디어 여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지능형 기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능형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반복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직원의 업무를 보다 높은 부가가치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빨간 거 repetitive task라고 얘기하는 저 반복된 활동들을 쭉 줄여나가고요. 자동화되면서 하이 밸류 타스크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가가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서비스나 고객 경험이나 뭐 업무 혁신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오토메이션은 예전에는 육체 노동 중심으로 오토메이션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인지 노동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활발히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지 노동까지도 이제 자동화해 나가는 그런 현재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런 그 지능형 기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우리의 사고 어프로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대해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은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 최근에 뭐 작년부터는 못 가봤지만 그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저 출장이나 아니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신칸센을 타면은요, 요 신칸센을 탈 때 개찰구에 이 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구멍을 자동으로 뚫어서 이제 가지고 나가죠. 이 개찰구에 있는 이 기계가 제가 듣기로는 인식률이 제로에 가까운 전 세계 최고 기술의 장비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광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워낙 기술력이 집약된 기계라서요. 혁신 기계죠, 소위. 근데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20% 정도를 이제 그 업체한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한국 제일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속철을 타려고 가서
개찰을 하려고 했더니 표를 끊고 가가지고 개찰을 하려고 했더니 이 개찰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 헤맸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 시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차를 탔답니다. 차를 타가지고 가는데 그 차장이 이렇게 이제 이 종업원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기계를 뭐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길래 자기가 손을 들어서 미리 자백을 했답니다. 나 이 개차를 못했다. 체킹을 못하고 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기계를 딱 보여주면서 아니 그거는 그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손님이 여기 타고 계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순간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실물 티켓 체크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혁신이 뭔가? 이 기계도 혁신 기계거든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기계는 없는 최고의 혁신 기계입니다. 그러나 그 혁신 기계가 과연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무임승차를 따지면은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이 무임승차를 방지하는데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임승차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그런 거는 안 하지만은 이 안에서 뭐 한 1% 정도의 무임승차는 허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럿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그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왼쪽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 혁신이거든요. 둘 다 혁신인데 이거는 왼쪽은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게 효율을 극대화한 거고 오른쪽은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아예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고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는 건 이런 형태로 완전히 그 개념을 바꾸자는 그런 이거야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일본 얘기를 하나 하면 요새 이 도장 문화 때문에 일본은 재택근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장을 옆에서 보시면은요 재미있습니다. 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담당부터 계장, 과장, 그 부장까지 올라갈 때 그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찍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찍을 때 사장은 이렇게 약간 굽어보면서 도장이 그렇게 이제 보이고 그 인사하는 각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각도가 깊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도장 문화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도장 문화를 없애려면은요 그 전산화를 하든지 그런데 일본에서 되게 재미있는 또 기사를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자 아주 정교하게 이 각도까지 맞출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이게 이 로봇은 이노베이션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기계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은 다른 형태의 어프로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우스갯소리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융합이 일어나요. 융합이 일어나는 거는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오프라인의 현실의 세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온라인의 가상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의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디지털화하는 거죠. PC로도 넘어가고 핸드폰으로도 넘어가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게임, SNS, IoT, 웨어러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게 다 가상화해 나가는 기술이고요. 이 가상화의 총화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죠.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기본 인프라는 4G 인프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TE 통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들이 현실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로 싹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내려오는 그런 이 현실화, 아날로그 융합의 이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증강기술,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다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옮기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은 5G 인프라 위에서 이제 올라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 4G하고 5G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시속 100km로 차를 가고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속 100km로 몰고 가고 있는데 4G 인프라는 저쪽에서 다른 차가 어디로 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해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저쪽 어딘가의 그 통신사의 장비로 보내서 그 통신사에서 내 차로 이렇게 이 신호를 쏘아서 내 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기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100km로 달리고 있던 차는 약 한 2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사람보다는 훨씬 빠른 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근데 그것도 이제 신뢰도가 뭐 완전 100%는 아닌 몇천 번에 한 번은 에러가 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못 맞출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현실의 세계를 기계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5G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딱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 지연 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가 한 17cm, 20c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교함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맡겨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고 지능화하고 스마트화해 나가는 이 과정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고 그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다 넘어오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고 이게 디지털 기술의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오프라인의 이런 지식이나 그 지도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놨는데 안 따라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돌죠. 그리고 또 다른 라우트를 제시를 해주죠.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그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얘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기계의 힘, 그 다음에 논리, 컴퓨터나 디지털이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를 움직이는 이 힘이 된다고 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삶의 각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현실 세계를 스마트해 나가는 그런 거죠. 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클라우드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있는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 전체에서 몇 가지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SAP 재팬에다가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일본이 요새 클라우드나 이런 신기술을 채택하고 SAP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수적이고 자기 거 고집하고 그 다음에 자기 프로세스 지키려고 하고 하다못해 동경대 법대를 나왔는데 5대째 하고 있던 우동집 물려받았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곳이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런 전통을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이런 곳에서 아니 왜 그렇게 클라우드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에 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 클라우드 비율이 올라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투자를 못한 결과 지금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늘고 있는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깔딱깔딱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서 이제 새로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 그래서 바꾸려고 했더니 하드웨어나 기반 기술이 다 바뀌어가지고 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전산실에 계시는 50대 아저씨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럼 사람들 뽑아 그랬더니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인구가 하도 줄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 중에 대졸자 중에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일은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말에 합니다.
시스템 고라이브는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 합니다. 장기 휴가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한산업앞에 그 이제 취직 티켓을 서너 장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죠. 다 훨씬 편하고 훨씬 그 돈을 많이 받는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좋은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운영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하드웨어를 못 바꿀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 저기 인프라 저기 IaaS 그 인프라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업체 거를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거기다가 또 개발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소프트웨어를 누가 자바 그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그 밤새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소프트웨어도 클라우드를 쓰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 갭을 두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 면이 많거든요. IT도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 직장이 없어서 난리지만 그 인구가 더 줄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지금부터 5년, 10년 안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제 생각에는 우리도 조만간에 이 같은 방식으로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환경도 고사양 단말기 그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핸드폰에 그 직접 뭐 사진 찍으면은 전부 그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다음번 핸드폰 샀을 때 바로 글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클라우드도 보면은 이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은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는 yes or no가 아니라 이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가 운영, 그러니까 식당으로, 그러니까 자기 음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집에서 다 해먹는 게 자가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IaaS 인프라스트럭처만 빌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식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유 주방 같은 데 있죠. 주방만 빌리는 거고요. 파스 플랫폼을 빌리는 거는요. 재료까지도 빌리거나 공동 납품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거는 아예 통째로 그냥 배달의 민족이 시켜 먹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것도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거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우리 걸 지키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지 클라우드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가 운영으로 가느냐 이런 거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갈 때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비용으로 따지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처음엔 초기에 왕창 돈을 내고 그거를 감가상각해 가는 방식 또는 그거를 그러니까 코스트, 그러니까 이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방식 어떤 게 좋느냐 뭐 회사마다 다를 바가 있겠지만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운영 비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빙산의 밑바닥에 보면은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시거나 큰 기업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할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하죠. 그 전에 했는데 한 2, 3년 만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사장님께 그 예산을 올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을 장기를 바라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에 그 예측 가능한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컨설턴트하고 이렇게 SI 업체들 다 불러놨을 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기회 없어요. 그거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오만 거 한 번 쓰지도 않은 것들 일단 다 만들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요. 반 이상 한 60% 되는 프로그램들은 그 임플리멘테이션 한 이후에 거의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숨겨진 비용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는 그때 할 때마다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식 또는 그 클라우드 제공업자가 기능을 조금씩 붙여서 다른 데서 잘 쓰고 있는 기능, 다른 데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나 서너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쓸까 말까만 결정해서 그걸 오픈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트 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이 큰 오버헤드가 이제 이 안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직접 하는 곳에서는. 자,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핵심 경쟁력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로 이동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2012년의 얘기입니다. 2012년에 미국의 타겟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고생에게 임신용, 임산부용 쿠폰 세트를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거를 이 여고생의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 타겟으로 갔죠. 타겟으로 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아니, 당신들 제정신이냐? 지금 우리 그 딸이 여고생인데 임신용 쿠폰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일을 무슨 식으로 하길래 이런 실수를 하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임신한 게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당시 타겟이 이거는 벌써 8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이제 그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멤버십 카드에 얘가 산 물건들이 차곡차곡 이제 기록으로 남죠. 기록으로 남는데 임신했을 때, 임신 한 3, 4개월 됐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인디케이터, 그 구매하는 그 상품이 바뀌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몇 가지가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임신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쿠폰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예를 들면 로션 취향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있는 게 좀 싫어진대요. 향 없고 향이 없는 로션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를 합치면은 교집합으로 이 사람은 그 아기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맞다라는 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경쟁력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기술이었거든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좋은 가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많은 기회.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 소중한 자원이고, 눈길을 받는 법이 필요하고, 눈길을 받았을 때 원하는 걸 딱 제시를 해야 되는 그거를 그 데이터로 다 알아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로 알아내는 예를 들어서 사례가 저런 사례인데, 저 사례가 벌써 8년 전이고, 지금은 각 기업들이 엄청나게 영리해져가지고, 특히 미국 기업들은요, 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뭐 몇 개만 검색하면 계속 저 광고 끼어드는 거 보셨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렇게 고도화돼 있고 그거를 데이터로서 쓰고 있고,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가 모으는 환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걸로 가지고 그 데이터의 중요성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려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려내야 될 거거든요. 이 넘치는 데이터를 어떻게 완전 핵심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려낼 것인가. 거기가 이제 모든 기업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요새 얘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인데,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을 통칭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그냥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 요새는 뭐 RPA라고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의 순서를 사람 대신에 해주는 그런 것도 다 RPA, AI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셋이 있으면, 과거의 데이터 셋이나 이런 셋이 있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 AI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 알고리즘, 그 기술이 이제 머신러닝이. 그 머신러닝은 AI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 새로운 알고리즘이고 기능인데요. 신경망의 작동 원리에 착안을 해가지고 학습을 지속적인 학습을 시켜나가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이제 그 딥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AI하고 머신러닝하고 뭐가 좋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이 질문이죠. 이게 전체 셋 안에 그 서브셋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에는 물건 생산을 위한 육체 노동의 자동화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요, 현재는 정보 생산을 위한 정신 노동 자동화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그 AI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앞에 보신 그 이 데이터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앞에 보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 AI도 이제 그 지난달에도 AI 관련된 많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뭐 알파고만 보셔도 전에 우리 2016년에 많이 놀랐죠. 알파고를 보고도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이때는 16만 개 기보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기계 알파고 그 기계가 그 자기 스스로 몇백만 건의 이제 그 안에서 대국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익혀서 이제 이세돌을 이겼는데요. 알파고 리가 나온 그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라고 하면은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거는요. 룰만 줬답니다. 룰만 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러싸면 먹고 물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격자는 몇 개고 이런 걸 줬더니 얘가 3시간 만에 초보자 수준으로 이제 두기 시작하고요. 19시간 만에 아주 기본적인 전략을 터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알파고 제로 안에서 둘이 이제 막 스스로 막 이제 대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7시간 만에 프로가 됐고요. 프로 이제 한 1, 2단 정도 프로의 수를 이제 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고요. 70시간 만에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옛날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영역이 많고 또 다른 영역은 규칙을 주면은 그 규칙을 가지고 지 스스로 그 거기에 맞는 그 전략과 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이제 다 존재한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이 만드는 연결성.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IoT 기계들, 그 다음에 뭐 공장에 있는 공장 자동화 기계들, 이 데이터들이 쭉 클라우드로 올라가는데 클라우드는 너무 데이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그거를 중립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자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으면 빅데이터의 구조가 딱 이제 그 깨끗한 데이터, 이렇게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구조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그 분류 이런 것들을 다 해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분류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시 IoT나 이런 기계로 넘어가고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클라우드에서 그 정보를 회사가 가져가는. 그래서 이런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게 쭉 연결이 되면서 가는데요. 이게 가는 연결성이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되는 데이터라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5G 통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IoT가 있고요. 거대한 데이터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수준으로 모아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고도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이 신기술이 만드는 연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단위 하나로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연결된 네트워크가 이 신기술에서는 이제 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혁신 동력의 전환. 미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하는 체제로 이제 다 바뀝니다. 과거에는 2차 산업 때나 이때는 석유가 산업 이 혁명의 원동력이었다면은 이제는 데이터가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이 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분류를 하면은요. 분류를 하면 정보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분류를 하면은 애기 유아용품이 많이 나간다 아니면 뭐 무슨 뭐 다른 뭐 주부용품이 많이 나간다 이런 것들이 분류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을 시키면은요. 그 다음에 난리지가 생깁니다. 이 집은 자꾸 유아용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니까 이 집에 아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아기가 둘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직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에서는 그 딴 집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꼭 같은 거를 2배씩 사가네? 근데 뭐 기저귀도 이제 사이즈가 다른 걸 아니라 같은 사이즈를 2배를 사는 이 집은 쌍둥이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마지막에는 이 요령이 생기죠. 그러면 쌍둥이용 유모차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라도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고객이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려면은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지 그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은 뭔지 뭐 데이터별로 뭐 유형이 있는지 클라우드 많은데 어떻게 쓸 건지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로직 뭐 장비 스마트 뭐 되게 복잡하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술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공공부서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 그거 통합 플랫폼 없이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는다고 그 정보가 그 데이터가 정보화되고 그 다음에 그 지능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디지털 코어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서 지속 확장형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보면은 맨 가운데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급 정보, 그 다음에 매출 정보, 그 다음에 그 구매 정보, 그리고 나서 뭐 재고 정보, 그 다음에 원가 정보. 이런 곳에서 다 연결돼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뭐 고객과 관련된 CRM이 생기고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체크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디지털 코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공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 디지털 코어가 굉장히 폐쇄적인 그 시스템이거나 폐쇄적인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외부하고 자유롭게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요새는 모든 회사가 SAP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회사도 이걸 털어서 이거를 보다 더 확장성 있고 연결성 있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 코어 데이터가 이제 다 이게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응용을 한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내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죠. 그 디지털 코어로서의 ERP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는요, 데이터 그 활용 방식이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몇천 배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때는 무슨 일을 하고 이때는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이 일하는 방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기계가 다 알려주고 그걸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씩 클리어아웃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끔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세스에 각종 인텔리전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루틴하게 벌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다 이렇게 그 자동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내용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코어에서의 ERP의 역할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코비드-19에 의한 환경 변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그 기술들이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그 인터랙션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일본 케이스를 가지고 이노베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지능형 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지 노동을 자동화해 나가는 그 지능형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 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혁신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의 가장 핵심이 디지털 코어로서의 요새는 ERP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적인 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이제는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